600년 전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써내려간 한 편의 영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단종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역사상 아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왕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새로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비극적인 왕이라는 타이틀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삶을 다시 보려고 하는 거죠.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종에 처했던 상황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왜 방패 없는 왕이라고 불렸는지, 그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역사적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위대한 세종대왕입니다. 정통성 하나는 확실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단종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이미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어린 왕을 지켜줄 왕실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야심가들로 가득한 궁궐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그리고 그 야심가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인물, 바로 단종의 친삼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삼촌이 수양대군이 딱 3년 만에 모든 걸 끝내버려요. 차근차근 자기 세력을 키우더니 1453년에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바로 개유정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2년 뒤 14살밖에 안 된 조카를 압박해서 왕위를 빼앗아버립니다. 결국 단종은 왕에서 물러나 이름만 상왕일 뿐 사실상 삼촌의 야망에 갇힌 포로 신세가 된 거죠. 이 거대한 쿠데타 뒤에는 이걸 전부 설계한 천재적인 책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명회. 수양대군의 왕으로 만든 말 그대로 킹메이커였죠. 근데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이 한명회라는 인물을 아주 재밌게 비틀어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보통 사극에서 한명회 하면 어때요? 좀 왜소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책략가, 마쿠 실세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 기록에 키가 크고 덩치가 컸다는 묘사가 있긴 한데 이걸 극대화해서 그냥 딱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인으로 그려낸 거예요. 지략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풍채만으로도 상대를 찍어 누르는 거죠. 와, 근데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배우의 노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100kg. 배우 유지태 씨가 이 역할을 위해서 일부러 몸무게를 100kg까지 찌웠다고 해요. 그냥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몸 자체를 한명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시 단종 이야기로 돌아와서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충신들의 시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단종은 이제 왕족의 지위까지 모두 빼앗기고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돼요. 왕에서 그냥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가 도착한 유배지는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삼면이 광이고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라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감옥 같은 곳이었죠. 역사 기록만 보면 이곳에서 단종은 그냥 절망 속에서 외롭게 죽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화는 바로 이 절망의 공간에서 역사가 미처 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바로 어몽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유배온 단종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그냥 평범한 촌장이에요. 실제로 단종이 죽었을 때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어흥도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죠. 영화는 이제 궁궐의 암투가 아니라 이 폐위된 왕과 평범한 백성 사이의 싹트는 아주 뜻밖의 우정, 그 인간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왕이 모든 걸 빼앗기고 백성들 사이에서 살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화는 단종이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왕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왕위가 아니라 살아갈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엔 배우 박지훈 씨가 체중을 무려 15kg이나 감량했어요. 겉보기엔 정말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단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갈 리 없었겠죠. 결국 역사는 반종이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고작 1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었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게도 역사 기록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바로 이 부분, 역사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 미스터리가 영화에게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되어줍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볼까요? 승자인 세조 측의 공식 기록, 그러니까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록에는 세조가 조카에게 사약을 내렸다고도 하고요. 심지어 야사, 그러니까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아무도 단종을 죽이려 하지 않으니까 어떤 하인이 활시 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살이냐, 독살이냐, 교살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로 이 빈틈을 영화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단종의 마지막을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희생자로 그리지 않아요. 대신 자기가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 평범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단호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한 젊은이로 그려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명확해지죠. 결국 이 영화는 그냥 단종 참 불쌍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권력이란 대체 뭐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과연 누가 쓴 이야기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정항준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성공한 쿠데타에 박수치는 것이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승자의 기록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진짜 반역자는 누구였냐고 되묻고 패배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죠. 그저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기억되던 단종이라는 한 인간의 의지와 존엄성을 다시 찾아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모든 걸 잃고 완벽하게 패배한 그 순간에야말로 진짜 인간적인 힘이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콕 집어서 기억하고 또 후세에 전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왕과 사는 남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그냥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과거를 넘어 지금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